저는 지금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작은 약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저 약초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는 속이 더부룩하다며 매실을 찾고 또 다른 누군가는 밤마다 잠을 못 잔다며 대추와 감국을 섞어 달인 차를 달라 합니다. 저는 늘 웃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손바닥만 한 저울에 약초를 올려 무게를 재어 봉투에 담아 줍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늘 웃어. 늘 따뜻해. 저분은 사람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셔. 겉으로 보기엔 저는 평범하고 조용하며 남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노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긴 세월 동안 감춰온 지옥 같은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짐작하지 못하지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혹시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충청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집집마다 흙벽돌로 지은 초가집이 많았고 겨울이면 구멍난 창호지 사이로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방바닥은 늘 차가웠고 아궁이에 장작을 넣지 않으면 온몸이 꽁꽁 얼어붙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술을 드셨습니다. 술 기운이 돌면 어머니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주먹을 휘두르곤 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살지 않겠다. 내 아이에게만큼은 따뜻한 집을 만들어주겠다. 학교에 다니던 시절 저는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은 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교복은 늘 헐렁하고 낡았고 급식비를 내지 못해 창피를 당한 적도 많았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상 당장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20살이 되던 해 저는 큰 보따리를 들고 기차를 탔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돈을 벌겠다고 마음먹은 겁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목표만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 집안 형편을 바꾸자. 그리고 언젠가 내 아이를 낳으면 절대 나처럼 궁핍하지 않게 키우자. 제가 처음 들어간 곳은 경기도 시흥의 전자부품 공장이었습니다. 그곳은 시끄러운 기계음과 납땜 냄새가 뒤섞인 공간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젊은 여성들이 하얀 작업복을 입고 하루 12시간 이상을 납땜과 조립에 매달렸습니다. 작업 라인은 늘 시간에 쫓겼습니다. 빨리. 불량 나면 안 돼. 라는 반장의 고함 소리가 늘 공장을 메웠습니다. 제 하루는 아침 7시에 시작했습니다. 기숙사에서 나와 대충 김치찌개로 아침을 때우고 8시가 되면 이미 조립 라인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면장갑, 눈에는 납땜 불꽃을 막는 고글, 귀에는 하루 종일 기계음이 맴돌았습니다. 점심은 달걀 프라이 하나가 얹힌 김치볶음밥이나 묽은 된장국 한 그릇이 고작이었습니다. 오후 6시가 되면 퇴근종이 울렸지만 대부분 우리는 곧장 야근에 투입되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작업복을 벗고 숙소에 돌아오면 손끝은 이미 굳어버린 듯 저려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고단함이 언젠가는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곳에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제게 달콤한 말을 건넸습니다. 너 참 성실하다. 너랑 있으면 든든해. 공장에서 지친 하루를 마치고 누군가 그런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미안해. 그리고는 연락을 끊고 도망쳤습니다. 저는 22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지우지 않았다는 후회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제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너만은 다르게 키우겠다. 너는 따뜻하고 바른 사람으로 자라야 한다. 그때부터 제 삶은 오직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나도 저는 아들의 분유와 기저귀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을 냈습니다. 아들이 새 신발을 신을 수 있게, 새 옷을 입을 수 있게 저는 제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 무렵
제 인생의 모든 에너지는 아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제 희망이었고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4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이른 새벽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저는 기숙사에서 나와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겨울이라 하늘은 잿빛이었고 찬바람은 얼굴을 마구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늘 그랬듯 하루라도 더 버텨야 한다는 의무감뿐이었습니다. 그날 공장은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해외로 나가는 전자부품 납기가 임박했다며 반장이 사람들을 더 몰아붙였습니다. 오늘은 절대 불량 나오면 안 돼. 속도 늦추지 마. 제 손은 이미 몇 년 동안 납땜 연기와 금속 냄새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12시간 넘게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붓고 팔이 저려왔습니다. 가끔은 눈앞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던 때였습니다. 기계음이 울려 퍼지는 그 한가운데서 갑자기 뒷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순간 눈앞이 번쩍이며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동료의 목소리가 멀리서 메아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 쓰러진다. 그 다음 순간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끝은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고 다리는 내 것이 아닌 듯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며 흔들었지만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맡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전신에 마비가 왔습니다. 앞으로 스스로 걷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는 멍해졌습니다. 마비? 앞으로 걷기 어렵다니? 내 몸이 무너졌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이제 내가 아들을 돌볼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22살이 된 제 아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돌봐줄게. 엄마가 날 키워줬으니까 이제 내가 은혜 갚을 차례야. 그 말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은 힘들어도 괜찮다. 아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믿었습니다. 아들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줄 거라고. 처음 몇 달 동안 아들은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출근을 포기하고 제 곁을 지켰고 밥을 떠먹여주고 휠체어를 밀어주며 병원에도 함께 다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아이는 참 효자다 하며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돌봄은 점점 이상한 모양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욕창 생기면 큰일 나. 내가 매일 몸 구석구석 다 확인해야 해. 마비 환자는 위생관리가 제일 중요해. 내가 직접 씻겨줄게. 처음엔 단순히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점점 본래 목적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제 몸을 지나치게 오래 불필요하게 만졌습니다. 제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다 치료야. 내가 아니면 누가 해줘. 간병인은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엄마도 알잖아 우리 형편. 저는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돈이 없었고 저는 아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에서는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라는 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아들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편히 자려면 몸 풀어야 돼. 내가 도와줄게. 저는 그 순간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온몸은 마비돼 있었고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이웃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눈을 감고 세상이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누가 엄마 말을 믿겠어? 다들 내가 효자라고 생각하는데. 엄만 그냥 환자잖아. 그 말은 제 영혼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점점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까?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러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절망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 절망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치료비, 생활비, 휠체어 유지비까지 모든 게 아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고 도망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낮에는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살고 싶다는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밤이 오면 어김없이 다가오는 발소리에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매일이 끝없는 지옥이었습니다. 몇 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창문 밖 계절은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또 겨울이 왔지만 제 삶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감옥 같았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아들은 외부와의 모든 연결을 끊어놓았습니다. 엄마는 면역력이 약해서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괜히 밖에 나가면 다칠 수 있어요. 그 말은 다른 사람들에겐 지극히 효자다운 배려처럼 들렸습니다. 친척들도 이웃들도 모두 그를 칭찬했습니다. 저 집 아들은 참 효자야. 요즘에 보기 드문 아들이야. 하지만 닫힌 문 안에서 저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마저도.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따라 아들은 늦게 귀가했습니다. 저는 방 안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밀려오는 공포와 외로움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지요.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좀 도와주세요. 바로 그 순간 옆집에 살던 김 여사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아들이 없는 틈을 타 열린 문틈으로 그녀가 제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커다란 충격으로 흔들렸습니다. 제가 본 그 눈빛은 세상에서 제일 잊을 수 없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놀람과 분노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에요?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갇혀 있어요. 학대받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잠시 후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감시에서 벗어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하얀 불빛 아래 의사가 제게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혹시 누가 해를 가합니까?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 제 아들이 저를. 그 말을 끝내는 순간 눈물이 폭포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제 심장 깊은 곳에서 울음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억눌러온 절규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듯 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이웃과 친척들 사이에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효자 같던 애가?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제게 가면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몸도 마음도 무너진 상태였고 갈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연락이 닿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때 멀리 왕래가 끊겼던 사촌 언니 격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와. 방 하나는 비어 있어. 당분간 같이 지내자. 그 말은 제게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집으로 옮겨가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 재활치료실은 늘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매일 물리치료사의 지시에 따라 몸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굳어버린 다리를 억지로 늘리고 팔을 들어 올리려 애쓰는 과정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조금 움직였을 때 저는 눈물을 쏟으며 웃었습니다. 나도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 그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제겐 기적이었습니다. 심리상담 또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상담사는 제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학대는 전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입니다. 그 말을 수없이 들으며 저는 조금씩 저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제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너무 의존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하지만 상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이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약초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할머니가 직접 캔 약초로 차를 달여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어린 시절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시골에서 할머니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쑥을 달여주던 기억, 위가 쓰릴 때 도라지를 캐서 꿀에 재워주던 기억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약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재활치료병원 근처 도서관에서 약초 관련 책을 빌려 읽었고 틈틈이 약초 장터에 나가 사람들에게 배웠습니다. 이건 위장에 좋고 저건 폐에 좋아요. 저는 하나하나 외우고 메모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몸이 조금 더 회복되자 저는 시장에 작은 좌판을 깔았습니다. 맨 처음 판 건 말린 쑥 한 묶음과 감초 몇 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끓여 먹으니까 속이 편하네요. 할머니, 저번에 준 대추차 덕에 잠이 잘 와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깊은 상처가 조금씩 메워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약초를 건네며 저 또한 치유받고 있었습니다. 친척의 도움과 시장 사람들의 따뜻함은 제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옆집 김 여사는 여전히 제 곁을 지켰고 시장 상인들은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장사가 잘 돼야 할 텐데요. 힘내세요. 늘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저는 더 이상 홀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곁에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약초 가게를 꾸려나가며 새로운 삶을 조금씩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저를 이제 온전히 약초 할머니라 불렀습니다. 저를 알아보는 단골도 늘어났고 어떤 사람은 약초를 사러 왔다가 제게 삶의 고민을 털어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살아남은 자의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던 날 가게 문을 열자마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기억하던 젊고 건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뜨고 뺨은 살이 빠져 뼈만 남은 듯 꺼져 있었으며 다리는 휘청거리며 간신히 몸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걸음걸이는 몹시 불안정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아무도 없어. 제발 나 좀 살려줘. 그 말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병상에 누워 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장면이 겹쳐졌습니다. 그때 그는 저를 비웃으며 누가 엄마 말을 믿겠어? 라고 말했었지요. 이제는 그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충돌했습니다. 하나는 분노와 상처였습니다. 그가 제게 했던 짓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갇힌 새처럼 가두고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기억은 아직도 제 몸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모성애의 그림자가 꿈틀거렸습니다. 아무리 잔인한 짓을 한 아들이라 해도 제 몸에서 태어난 아이였으니까요. 그의 힘없는 눈빛을 마주하며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제 안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내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면 어땠을까? 내가 울부짖을 때 내가 나를 지켜주었다면 어땠을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억하니? 내가 전신마비로 아무 힘도 없을 때 내가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 나는 매일 울며 살려달라 했어. 그런데 넌 웃으며 누가 믿겠어? 라 했지. 이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구나. 아들은 울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나도 후회해. 제발 이번 한 번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내가 건강할 때는 그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았잖니. 지금은 내가 약해졌으니까 무릎 꿇는 거지. 듣거라. 내 아들은 오래전에 죽었다. 내 앞에 있는 건 내 삶을 파괴한 남자일 뿐이다. 그날 저는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돌아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70살. 서울 남대문 시장의 작은 가게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제 옆에는 저를 지켜준 친척이 있고 매일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살아남은 사람, 다시 일어난 사람입니다. 저는 종종 다른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는 지워지지 않지만 그 위에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약초 가게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작은 대화, 차 한 잔이 제게는 세상을 다시 사랑하게 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주고 제가 건넨 약초가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안의 상처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담이 아닙니다. 지옥을 지나 다시 세상으로 나온 기록이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끝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복수는 잘 살아내는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저라면 아들을 용서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저처럼 단호히 끊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저처럼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극복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저는 오늘도 남대문 시장 제 작은 가게에서 한 움큼의 쑥과 대추차로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삶은 언제나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